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배충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코마린에 직접 참석해서 여러분들 뵙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은데, 지금 제가 일본에서 다른 회의 중이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어, 녹음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송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 연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 수송 부분에서 선박 동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수송 부분에서 특히 선박 부분 동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9년 그리고 작년까지의 IEA의 국제에너지기구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전망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stainable Development 시나리오, 가장 이상적인 탄소 저감을 위한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효율 개선, 그리고 수요 조절을 필두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적용, 연료 전환, 원자력, 그리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고 활용 같은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전동화, 바이오에너지, 수소 적용, 이퓨얼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특히 수요 조절이라든가 효율 개선 같은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많은 종류의 신기술들, 또 신재생 에너지 적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은 2050년까지 그림입니다만, IEE의 넷 제로 에미션 시나리오, 그러니까 완벽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2070년까지로 보면 다양한 기술들과 아울러서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 CCUS가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독일의 에너지청이 지난 5년 전에 예측한 것을 보면 전동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e드라이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으로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P2L 시나리오가 성공한 두 경우에 대해서 수송 부분 전체에서 승용차부터 선박, 항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분의 수송에서 전동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액체연료 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화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수송 부분의 70% 정도는 여전히 액체연료가 쓰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탄소 중립 연료, 액체 연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됐습니다. 탄소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연료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아주 중요한 기본 사항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으로 수전해를 통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이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이드로카본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이 포집된 CO2 안에 있는 C와 수소를 합성해서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카본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이런 일련의 순환 과정, 여기에 이퓨얼의 활용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없는 하이드로젠과 암모니아가 이제 무탄소 연료가 되겠고요. 탄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메탄올,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젤, 가솔린,
항공연료라든지 LPG, DME 같은 대체 연료를 어, 그 자리를 그대로 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퓨얼들을 우리가 가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퓨얼들, 탄소 중립 연료의 대표적인 이퓨얼들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전동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 경제의 핵심인 수소에 대비해서 그 에너지 덴시티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년 또는 207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동화를 핵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중요한데 수송 부분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듯이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구리, 그 외에도 마그네슘, 망간 같은 종류의 그 희귀 금속을 포함한 원료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급 절벽이 있을 거라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불안감 같은 것들도 어려운 점이 되는 것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그 에너지 캐리어로서 그리고 연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게 필요로 되는 헤비 듀티 비클이라든지 선박 항공 부분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 캐리어면서 연료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내도의 그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에서 보시는 것처럼 14개의 커다란 그 주제들이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데 뭐 수소부터 시작해서 이퓨얼까지 다양한 액체 연료의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원용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내에서의 최대한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더불어서 값싼 신재생 에너지, 풍부하고 값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에너지 캐리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육상 운송기관, 자동차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과 이것의 활용의 예가 되겠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전동화,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수소 생산,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 매스의 활용, 그리고 가는 경로 기술로서 지금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이용해서 합성연료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차를 비롯해서 수소를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적용하는 수소 내연기관차, 그리고 탄소 중립 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같은 것들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면서 완전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경로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최대 저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탄소 순환 사이클까지 활용하는 탄소 중립 연료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의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석유 사용을 최소로 함과 동시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바이오 연료와 이퓨얼을 활용한 그 액체 연료 활용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전체에서 70% 정도의 에너지는 수송 부분에서 액체 연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퓨얼의 용처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선박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박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대체 연료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탄올과 LNG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탄소 연료인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그 이상의 이퓨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로스톡에서 열린 그 라지 엔진 심포지움에서 그 받아온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 그 피셔 트롭시를 이용한 디젤을 포함해서
그 이퓨얼들도 함께 대체연료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이나 보관을 이용해서 위해서 그 선박 안에서의 공간 활용, 패키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MDO 대비 수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패키징까지 고려하고 성능과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성능 그리고 대공해 성능이죠. 그리고 기존의 그 규제 대상인 공해물질, 공해 배출물 성능 같은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대체 연료, 특히 탄소 중립 연료들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역시 국제에너지기구의 Sustainable Development 시나리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제시하는 2070년까지의 선박 에너지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석유가 지금 현재 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바이오 연료, 그리고 가스 연료, 그리고 전동화된 부분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료 구성을 통해서 CO2 배출은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O2가 2070년까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 하나 잘못 드렸는데 이게 가스가 아니고요. 가스 연료는 요 밑에 있는 쪽이고 이 지금 보라색 부분이 암모니아여서 암모니아가 2070년까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방금 보셨던 2070년에 주종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는 암모니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일단 그 보일링 포인트가 영하 33도이기 때문에 저장이 쉽고 또 이 분자 안에 많은 한 분자에 수소 원자 3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캐리어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탄올과 더불어서 수소에 대비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그러니까 단위 중량당 또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함량이 높아서 우리가 선박용으로 쓰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고 지금 현재 암모니아 서플라이 체인은 잘 구성이 돼 있지만 선박 연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갖고 있는 독성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배출물에 대한 저감기구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제시한 암모니아 연소 개념의 한 예가 되겠는데요. 지금 선박용 디젤을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암모니아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디젤 파일럿 인젝션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 모드로 우리가 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모니아가 갖고 있는 독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연료 파이프는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을 해서 그 누설을 최소화 또는 완전히 방지한다거나 또는 그 부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탄올인데요. 메탄올 역시 암모니아하고 더불어서 수소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체 연료 중에 무탄소 또는 저탄소 연료 또는 탄소 중립 연료 중에 가장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잡고 있고 역시 이것도 독성과 또 부식성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암모니아처럼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나마 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가스 연료 대비 지금 현재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박 기관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점이 있고 암모니아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 연비도 괜찮고 배기도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술들이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포트 퓨얼 인젝션을 하게 되면 공해 배출물로서 우리가 입자상 물질도 그리고 질소산화물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효율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
해서 보시게 되면 그 스모크 넘버, 질소산화물 효율 면에서 보면 지금 PFI 메탄올 엔진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탄올의 장단점 그리고 전망 같은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액체 연료로서 적용성이 가장 쉽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수송기관에서 미래연료로서 운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일단은 연료 전지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울러서 내연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소의 용처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이것이 가장 작은 원소이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가 낮고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큰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이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생산되는 수소를 기반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암모니아도 메탄올도 모든 종류의 이퓨얼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저연료로서 기저가스로서의 역할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근에 제시가 된 수소 내연기관 엔진의 예가 되겠는데요. 수소는 다른 모든 연료에 비해서 가연 한계 그리고 점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성능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전성 면에서 또는 화재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풀고 나가야 될 숙제로 여겨지고 있고 수소가 워낙 작다 보니까 금속에 대한 침투성이 있어서 중기 이후의 부식 문제 역시도 풀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탄소 중립 연료로서 이제 분자량이 큰 바이오퓨얼과 다양한 종류의 이퓨얼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퓨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탄부터 시작해서 메탄올, 디젤, 개솔린 같은 성상을 갖는 그 파워 투 리퀴드 P2L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동화를 그 에너지 전환의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탄소와 합성을 하고 하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커다란 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그 자원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에너지 트레이딩에서의 역할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과 활용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은 효율과 그 다음에 공해물질들, 일산화탄소라든가 하이드로카본,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 디젤 대비해서 피셔 트롭시를 통한 이퓨얼 그리고 이제 섞어 쓰는 경우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로드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효율,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리고 하이드로카본, 질소산화물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퓨얼 같은 경우도 어, 디젤 대비 바이오 디젤이 모든 종류의 공해 물질에 있어서 그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여전히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대공해 성능에서의 바이오퓨얼과 이퓨얼의 그 우수성을 일부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기본적으로 이퓨얼 또는 바이오퓨얼 같은 경우에 탄소 순환을 통한 탄소 중립 성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더 나가서 선박 같은 경우는 그 배기 쪽에서 이산화탄소 캡처를 통해서 이퓨얼의 그 탄소 중립 성능을
그 수송기 유니트에서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탄소 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대체 인류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독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니아 같은 경우도 치명적이고, 그거보다는 훨씬 적지만 메탄올, 하이드로젠, 메탄 모두 다 사람에 대해서 또는 대기권, 성층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책을 마련해 가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모니아, 메탄올, 수소, 그리고 이퓨얼에 대한 그 에너지 덴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응용에 있어서의 그 장단점들을 비교한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 메탄올과 이퓨얼이 적용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시장 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 시간이 이미 많이 소요가 되어서 반복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